78페이지 봅시다.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인데 우리가 이제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 전까지는 전근대사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 근대사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서양 세력이 힘이 강해져서 이 동양까지 침략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 일본, 우리나라 모두에게 서양 세력의 침략이 들이닥쳤는데 그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응한 방식이 조금씩은 달랐단 말이에요. 특히 일본은 서양의 침략적 접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도 주위 국가를 침략을 하게 됐고 거기에 가장 먼저 희생된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거지. 그래서 이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 19세기 중반부에 한국, 중국, 일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8페이지 펼쳐보고, 자, 19세기의 서구의 열강들은 제국주의 시대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 시대의 서양 열강들은 식민지 확보에 여념이 없는데 이렇게 식민지 확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독점 자본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원인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특히 독점 자본주의는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원료가 많이 필요한데 자기네 땅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사오는 건데, 예전에는 더 쉬운 게 무력으로 점령을 해서 강제로 뺏어오는 게 쉬우니까 원료의 공급지와 상품 시장 확보를 위해서 식민지 확보에 동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서양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냐면 사회진화론과 백인우월주의가 깔려있는데, 백인우월주의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사회진화론은 뭐냐, 인류의 사회도 마치 짐승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듯이 진화 단계가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서양인들은 자기네 사회가 가장 진화된 사회라고 생각을 했고, 서양 이외의 다른 세계는 진화가 덜 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진화가 덜 됐고, 쟤네는 우리가 사람이라면 저 서양인과 다른 인종들은 원숭이나 다름없는 미개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서 좀 제국주의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식민지를 침략을 하게 되는데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구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또 거기다 갖다 파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식민지로 만든 지역에서 원료를 싼 값에 자기네들이 수탈해 나간 다음에 자기네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그 식민지에 팔아버리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유럽인들이 가까운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로 진출을 했다면 19세기 중반이 되면 먼 곳에 있는 아시아까지 진출을 하게 됐고, 그 아시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19세기 중반부터는 서양인들이 이 아시아 지역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은 중국이었는데, 자, 서양인들이 진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아편 전쟁이었다. 그러면 아편 전쟁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서양과 중국이 무역을 하기는 했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광동 무역 체제라고 부르는 형태로 무역을 했었어. 자, 어떤 식이냐면 중국과 서양의 무역은 광저우라는 항구 도시 딱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서양인들과 무역할 수 있는 사람은 청나라 정부가 인정한 공행이라는 상인들하고만 무역이 가능했어. 그래서 중국인들 중에서도 공행만 서양과 무역이 가능하고, 서양인들도 중국 사람 아무나 하고 무역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이 공행하고만 무역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서양인들은 굉장히 답답해했단 말이에요. 자, 이 공행이라는 게 무엇이냐? 광저우의 상인조합인데 광동 13행이라고 해서 13개의 상인들이 있었던 거야. 정부가 이 상인들한테만 서양과의 무역을 허락을 했어. 다른 상인들은 서양과의 무역을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공행은 서양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독점권을 가졌고 막대한 이득을 가졌지만 관세를 정부에 납부를 해야 됐고, 또 청나라는 당시 부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료들에게 막대한 뇌물 상납하다가 망하는 것도 있단 말이지. 당연히 이러한 광동 체제는 서양, 그 중에서도
가장 무역량이 많았던 영국의 큰 불만을 초래했다. 왜 그러냐면 자, 광동체제의 구조는 영국이 주로 청나라에게 은을 지불하면 청나라가 차나 도자기 같은 중국의 물건들을 팔아치우는 구조야. 근데 이 광동체제의 구조에서는 영국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은을 계속 갖다 바쳐야 차나 도자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은이라는 것은 광산에서 캐긴 하지만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차나 도자기 같은 경우는 진흙에서 그냥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들면 되는 거고, 차는 키워서 수확해서 팔면 되잖아.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을 보는 장사인 거고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장사란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에게 이 영국의 은이 엄청나게 몰려가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청나라는 1781년부터 1810년까지 은 4,200만 냥의 이득을 거두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흑자였다라는 거야, 청나라는. 자, 그래서 영국은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무역 방식을 바꾸느냐, 삼각 무역 방식으로 바꿔. 물론 여전히 이런 형태에서도 광저우에서 무역을 하는 건 똑같아요. 자, 영국과 청나라는 여전히 차와 도자기 그리고 은을 무역을 해. 근데 영국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네 식민지인 인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인도에 뭐가 있었냐면 마약이 있었단 말이야. 그 마약이 바로 아편이야. 아편을 인도를 통해서 청나라로 팔아버린 거야. 물론 이 아편을 청나라에다 파는 상인들도 인도에서 아편이 청나라로 가지만 이것도 역시 영국 상인이 가지고 가겠지. 그지?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은 이 아편에 중독됐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은을 아편을 사기 위해서 소모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영국인들은 차와 도자기를 청나라한테 받고 은을 청나라에게 줬어. 근데 이 은이 청나라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청나라 사람들은 이 은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했고 세금도 지불했는데 이 은이 청나라에 머물지 않고 아편을 사기 위해서 다시 인도로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인도의 은도 영국으로 빨려가는 거지.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이 삼각 무역으로 그 전에 요 단순한 형태의 무역일 때 손해봤던 것들을 단숨에 만회하게 되는 거지. 대신 청나라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됐기 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되고 은이 유출됐기 때문에 국가적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손해가 있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청나라는 모든 경제 생활이 은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세금도 은으로 내고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은으로 내고 어디 시골까지 가서도 은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은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국가의 은이 지금 나라 안에 있던 은이 나라 안에서 돌지 않고 마약을 사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버렸으니까 엄청난 손해가 있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청나라는 1년에 은 3,400만 냥의 적자를 보았다. 지금 거의 30년 동안 은 4,200만 냥의 이득을 거둔 상태였는데 상관무역이 시작되고 나니까 3,400만 냥을 1년에 손해를 봤단 말이야. 엄청난 적자를 본 거지. 그리고 청나라의 경제는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망가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청나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치? 1년에 3,400만 냥의 적자를 봤는데 1년 예산이 1억 냥이니까 1년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이 손해가 되는 거잖아. 나라 그럼 망하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아편 단속 강화에 들어간다. 이 아편이 자꾸 퍼지니까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세 가지 의견이 나왔대. 첫 번째, 아편 합법화론. 이거 못 막는다. 이미 중독됐기 때문에 아편을 합법화하는 수밖에 없다. 대신에 아편을 소모할 때 세금을 걷는 식으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아편이 인도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무역 수지가 적자인데 아편을 중국에서 우리 국산 아편을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일반 백성들한테는 팔고 국가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관리들이나 군인들한테는 팔지 않고 군인들한테는 금지하고 일부 사람들한테는 금지를 하고 나머지 사람한테는 그냥 합법화 시켜서 그냥 국가가 이걸로 세금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미 마약에 중독됐기 때문에 이건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아편 국산학론까지 나왔어. 근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좀 반대가 있었겠지. 그래서 결국 아편 단속론이 힘을 갖게 되었어. 이걸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임칙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편 대책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을 써서 황제에게 내니까 황제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라. 그래서 임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파견을, 어디로 파견하느냐, 아편이 지금 거래되는 곳은 광저우겠지. 광저우에 파견을 돼서 서양 상관을 봉쇄시켜버리고 서양인들이 팔고 있었던 아편을 몰수해서 다 망가뜨려버리고 아편은 절대 이제부터 수입하지 않는다. 아편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편 단속론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편 단속하러 갔단 말이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문제가 없지. 마약을 파니까 이걸 우리가 단속하겠다고 나온 거잖아. 하지만 영국은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1차 아편 전쟁이야. 1차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2차도 있다라는 거지. 자, 어찌됐건 아편 전쟁이 1840년에 발발하게 되는데, 청나라는 이미 영국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철갑선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 완전 대패했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불리한 형태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지. 5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서양인들의 불만이 우리는 왜 광저우에서만 하냐, 답답하다. 그래서 광저우 말고도 다른 항구 5개를 개항을 하고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임치서가 불태운 아편을 배상을 해주고, 그렇지? 마약인데 당연히 공행은 폐지됐겠지. 이제 서양 상인들은 중국 상인 누구나 하고도 무역을 할 수 있게 됐어. 이게 1차 아편 전쟁이란 말이야. 지금 베이징 근처인 텐진까지 얘네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나라가 나라의 문을 열게 됐는데, 당연히 서양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야. 약 20년 뒤. 당시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태평천국운동이라는 아주 큰 규모의 반란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 이 틈을 타서 아편 전쟁으로 난징 조약을 맺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프랑스, 영국 같은 열강들이 연합해서 청나라를 다시 공격을 하게 돼. 그래서 청나라와 텐진 조약을 맺었는데, 텐진 조약을 청나라가 나중에 거부를 하니까 다시 한번 공격해서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함락을 시켜버려. 그래서 청나라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조약을 맺게 되는 거지. 그렇게 맺어진 게 베이징 조약인데, 베이징 조약은 당연히 난징 조약보다 더 청나라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겠지. 10개 항구, 이제 난징 조약 때는 5개 항구였는데 이제 10개로 늘어났고, 영국에게 주룽반도라는 곳을 활용해. 주룽반도는 어디냐면 홍콩에 붙어 있는 곳이야. 원래 홍콩이 섬인데, 홍콩 난징 조약 때 할양한 홍콩은 섬이었는데 홍콩 섬과 가까이에 있는 주룽반도까지 넘겨준 거지. 그래서 현재 홍콩은 홍콩 섬과 주룽반도로 이루어진 곳이야. 그러니까 현재 홍콩의 형태가 이때 완전히 만들어진 거지. 자, 러시아에게는 아주 큰 영토를 활용해요. 연해주 영토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 영토만큼이나 맞먹는 이 큰 땅을 러시아에게 넘겨주게 됐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청나라와만 국경을 맺었다가 지금 러시아하고 갑자기 국경선을 마주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 자, 그리고 서양의 외교사절이 베이징에 주재하게 되는 조건도 이 베이징 조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나라는 2차 아편 전쟁까지 일어나고 나니까 당연히 청나라도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충격을 받아. 일본도 충격을 받고 수도까지 함락될 정도잖아요. 그치? 그래서 청나라는 현재 2차례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서양과 불평등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지.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 일본도 이제 나라의 문을 열게 돼. 근데 원래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본도 나라 문을 닫았어. 17세기 중반 이후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서양과의 무역을 거의 하지 않는 정책을 펼쳤는데 딱 하나하고만 무역을 한다.
나가사키의 네덜란드하고만 제한적인 무역을 하는데, 이 뒤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네덜란드하고의 무역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육지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데지마라는 이 섬에만 네덜란드인들이 있도록 해. 그리고 이 다리를 통해서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직접 일본인과 서양인이 접촉하지 않도록 인공섬까지 만들어서 규제를 했다라는 거지. 하지만 어쨌든 일본은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인하고는 정기적으로 어쨌든 무역을 하고 있었던 거지. 마치 청나라가 광저우에서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하듯이. 자, 그랬다가 19세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서양 열강이 자꾸 이제 19세기가 되니까 일본 쪽에 와서 교역하자 무역하자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얘네들 알짱거리면 다 대포 쏴서 쫓아내버려라. 이국성 타격령이라는 것을 1825년에 내려. 서양인들이 알짱거리면 대포 쏴서 쫓아내라는 거지. 근데 1차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서양인들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일본 애들이 정책을 바꿔. 신수급여령이라고 해서 섣불리 공격하지 말고 상륙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면 그런 요구는 들어주지 않지만 뭐 물이나 식량 같은 것들은 대줘라. 우호적으로 대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왜냐면 서양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거 알았으니까. 자, 그러다가 1853년이 되니까 이제 일본에도 서양인들이 본격적으로 군사력이 들이닥친단 말이야. 일본으로 온 나라는 미국이었어. 중국으로는 영국이 왔지만 일본에는 미국이 왔단 말이야. 페리 제독이 아편전쟁 때 영국이 끌고 온 함대보다 강력한 함대, 왜냐면 그 사이에 기술이 발전했을 테니까 강력한 함대를 끌고 와서 일본에게 개항을 요구하니까 일본은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이거 맺고 나서 미국이 급하게 맺느라고 자기네들이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았나 봐. 그래서 4년 뒤에 또 와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또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도 현재 나라의 문을 연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누구한테 열었다? 미국에게 열었다라는 거지. 자, 다음은 우리나라겠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역시 19세기가 되니까 서양의 배인 이양선이 자꾸 출몰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 듣도 보도 못한 배가 자꾸 나타나고 가끔 그 배에서 사람이 내리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 거야. 막 생긴 것도 우리랑 다르고 말도 우리랑 안 통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이양선을 타고 온 서양인들이 당시 조선이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청나라를 수도까지 함락시키면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아편전쟁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 자, 특히 2차 아편전쟁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왜냐면 당시 2차 아편전쟁으로 베이징이 함락을 당할 때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사신을 보낸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상황을 두 눈으로 보러 온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 2차 아편전쟁으로 베이징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피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에게 야 너네도 서양 사람들이니까 그치? 보호해달라 막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서양 세력들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다. 지금 일본에도 들이닥쳤고 중국에 들이닥쳤다. 다음은 우리 아니냐 이렇게 경계하던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당시 상황이 이랬다는 겁니다. 중국은 당시 19세기의 상황이, 우리나라는 1801년에 세도 정치가 시작돼서 홍경래난이 일어나고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나던 그 사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이국성 타격령을 내렸다가 1854년에 미국과 미일 화친조약, 그리고 4년 뒤에 미일 통상조약을 맺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840년에 1차 아편전쟁으로 난징조약 나라의 문을 열고 1860년에 베이징조약. 당시 19세기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세도정치 기간으로 지금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삼정의 문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서양인들은 지금 배를 타고 동양으로 나타나서, 우리 동아시아에 나타나서 중국, 일본 차례차례 나라의 문을 열게 됐다. 남은 건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